10%에 있던 금리를 22%까지 올려버렸어요. 중소기업 다 도산하고요, 실업자 양산되고 경제가 난리가 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 요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라고 하거든요. 주식 투자하시건 투자를 안 하시건 진짜 이거는 모든 분들이 머릿속에 요건 꼭 넣어놓으시면 좋은 게, 금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내가 뭐 주식 투자 안 하더라도 어디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변동금리로 많이 빌리셨으니까 지금 요즘에 변동금리로 빌리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금리 올라가니까. 예전보다 이자가 훨씬 많이 늘어나니까 항상 그 연준 의장하고, 우리나라에도 한국은행 있죠, 총재 있죠, 이분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분들 머릿속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물가, 하나가 고용. 고용은 경제잖아요. 경제도 부양하고 물가도 안정화시켜야 돼요. 이 두 분,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다 중앙은행 총재 다 비슷해요. 2020년 3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땐 연준 의장이나 한국은행 총재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고용이죠. 고용 창출. 망가졌잖아요, 경제가. 경제 살려야 돼요. 그래서 고용, 실업자 엄청 늘어났잖아요. 막 도산하는 기업도 생기고. 아, 경제 살려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경제를 살리려면 돈을 풀어야죠. 금리 낮추고. 물가는 나중 문제예요. 물가도 되게 낮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집중해요. 돈이 다 풀려요. 지금 연준 의장이나 한국은행 총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금은 고용은 지금 머릿속에 없어요. 왜? 미국도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예요. 경기 좋아요. 실제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은. 거기는 오히려 사람 못 구해서 난리니까. 그만큼 경기는 나쁜 건 아닌데 물가가 너무 높아요. 물가 목표치가 연준 같은 경우는 2에서 2.5%예요. 지금 미국 물가가 몇 퍼센트냐면 8%예요. 너무 높죠. 옛날에 1970년도에 오일 쇼크 터진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중동 전쟁 나가지고 국제유가 막 급등할 때, 그때가 물가 상승률이 10% 넘을 때였어요. 그때 이후로 최대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미국에 폴 벌커라는 정말 유명하신 연준 의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를 했냐면,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너무 높으니까. 그땐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을 때인데 10%에 있던 금리를 1년인가 2년 만에 얼마까지 올린지 아세요? 22%까지 올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경제가 난리가 났어요. 중소기업 다 도산하고요, 실업자 양산되고. 그분 머릿속에는 고용 몰라, 난 물가만 잡을 거야. 물가 잡는 게 특명이었어요. 딜레마였죠. 하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연준 의장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머릿속엔 고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좀 왜 생각해야 되냐면은, 주식 투자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내가 자산 배분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필요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 금리 앞으로도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예측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 의장이나 한국은행 총재 머릿속에 항상 들어가 계셔야 돼요. 이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근데 만약에 한두 달 후에요, 갑자기 물가가 안정화됐어요. 갑자기 예상보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더 이상 금리 안 올리겠다. 금리 부담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두 개가 시속 게임이에요. 이분들은 요게 좀 안 좋아지면 요걸 좀 강화시키고, 요게 좀 안 좋아진다? 요걸 컨트롤하고, 요걸 왔다 갔다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요걸 매크로라 그러거든요. 그걸 꼭 좀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인플레이션 지금 시기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 내려가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 10년간은 디플레이션 시대였어요. 왜? 아마존 때문에. 아마존이 물가를 낮췄잖아요.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물가를 낮춰버렸죠. 저성장에다가 쿠팡도 물가 낮추는데 1등 공신이었죠. 싸게 팔잖아요. 어쨌든 물가라는 건 상품 가격이에요. 싸게 팔았잖아요. 인터넷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터넷 쇼핑이 이루어지니까 물가가 낮아진 효과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왜 올라가냐면, 리오프닝도 있겠지만 모든 지금 국제유가나 이런 이제 비용들이 각종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란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걸 의미한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 수요와 공급, 이 물건값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려는 사람이 100만 명인데 공급은 90만 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오르겠죠. 10만 대가 부족하잖아요. 공급이 줄고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죠. 지금이 그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해외 수출 못하죠. 에너지 가격이 당연히 폭등하겠죠. 지금 밀도, 그 우크라이나가 세계 4대 밀 곡창지대가 있어요. 흑토라고. 거기 수출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러시아가. 그럼 그만큼이 비어요? 공급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공급이 부족한데 먹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음식료는 똑같아요, 전 세계가. 근데 공급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곡물가 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가는 공급 부족 물가예요. 이게 다 달라요. 그게 아니고 이제 공급은 일정해요. 매년 일정한데 지금 뭐 이런 비유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 먹는 음식물 양은 비슷한데 그 생산량도 비슷비슷해요. 공급은 변하지 않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해가지고 신생아가 1억 명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가 탁 늘죠. 그걸 수요 기반의 물가 상승이라고 그래요. 수요가 느는 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니까. 근데 지금은 공급 기반이라 되게 안 좋아요.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생산을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한 원인은 여러 개가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뭔지 보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폴 벌커 의장이 살인적인 금리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경제 피해가 있었지만 2년 후인가 물가가 확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후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 그때 80년대 미국에 또 호황이 옵니다. 물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웠죠. 고통스러운 기간이 2년 정도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미국 경제 또 황금기가 와버려요. 저물가 시대.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또 성장하는 그런 일이 발생. 그래서 어쨌든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장기적으로 잡히긴 잡힙니다. 근데 지금 우려되는 거는 그때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러면 금리를 계속 올려서 많은 기업들이 또 도산하면 어떡하나. 이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인플레이션이 가혹한 이유는 우리 지금도 보세요. 백화점 장사 여전히 잘 됩니다. 백화점은 이제 소득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내가 기름값이 오르건 음식료 가격이 좀 비싸도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담을 안 느껴요. 워낙 소득도 높고 하니까. 백화점은 이제 그런 수요가 좀 많죠. 예, 그래서 지금도 백화점은 여전히 장사가 잘 돼요. 오히려. 근데 이 서민층이나 좀 이제 소비 여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물가가 오르면 다른 걸 줄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를 가냐면은 지금 장사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중가 제품들 있죠. 중저가나 약간 중고가는 괜찮은데 중하고도 이 완전 저가 있죠. 이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장사가 안 돼요. 약간 이제 맞아 유니클로라든가 뭐 스파 브랜드, H&M, 자라 이런 데는 장사가 예전만큼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완전히 싼 걸 사든가 소비가 양극화돼요. 그리고 의류 같은 것도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냥 사면 되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중산층이나 그 이하에 계신 분들은 아 지금 사지 말자, 좀 아끼자 이렇게 가버려요. 허리띠를 졸라 매버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이제 타겟팅을 하는 게 중저가 이런 대상이니까 안 사죠.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예 완전히 싼 거 사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요즘에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라로 치면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런 타격을 더 받는 거죠. 가난한 나라는 소비에 여력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생필품비는 다 내야 되죠. 에너지 소요는 해야 되니까. 그거 남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일수록 인플레이션이 더 가혹하고 2011년도인가요? 12년에 이집트에서 아랍의 봄이라고 그때 밀가격 폭등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음식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꼭 덜하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오히려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정유회사들. 그러니까 원유를 받아다가 정제해가지고 휘발유로 바꿔서 파는 정유회사들은 오히려 더 좋죠. 국제유가 올라가니까. 또 거기다가 뭐 철강회사라든가 가격 전가 가능한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인플레 시대에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일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기업들도 일부 있겠죠. 가격 전가를 이제 못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한테도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100% 수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생산 안 되잖아요. 원유, 천연가스 다 수입하는데 밀도 다 대부분 수입하고 이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요 지금.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은 한국한테도 좀 부담스럽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와 원재료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런 철강 제품이나 석탄, 석유, 니켈, 구리라든가 이런 걸 다 수입해서 그런 원재료 가지고 만들 거 아니에요, 물건들을. 이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원재료 비용이 다 올라가요. 제조 비용이 올라가요. 거기에 인건비 올라가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체들이 많아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사실 좋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완만한 인플레 있잖아요. 한 1년에 2%씩 올라가는. 그게 왜 좋냐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세요. 인플레이션은 물건값이라고 그랬죠. 스마트폰 가격이 매년 2%씩 올라가요.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 이걸 만들었어요. 내년에 2% 오른 가격에 팔아요. 근데 잘 팔려요. 또 그 다음에 2% 오른 가격에 팔아요. 그럼 이 기업은 계속 돈을 벌겠죠. 삼성전자 돈 벌면 뭐 하죠? 공장 지어요. 공장 지으면 고용이 늘어납니다. 당연하죠. 이번에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천조 투자한다 발표했잖아요. 5년 동안 다 합쳐서. 그거 발표했어요. 투자 계획을. 근데 그거 발표하면 뭐가 좋아지죠?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게 고용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고용이 늘어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죠.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내가 소비 여력이 늘어나요. 소비 여력이 늘어나면 또 이걸 제품을 소비를 해요. 선순환이에요. 그 디플레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면 기업들도 의욕이 떨어지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게 2%가 아니라 막 8%씩 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건값보다 원자재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비용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위기가 온다고 보는 이유가 나중에 이 상태로 자꾸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면 기업들 다 적자 나면 어떡하나. 이 우려가 있어요. 그럼 진짜 경제 위기 올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무조건 둔화시켜야 돼요. 근데 그 둔화시키는 과정에서 제일 좋은 거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안정화되면 그냥 해피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오고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스태그플레이션 되게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낮춰서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제 안 좋아지는데 금리를 못 낮춰요.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미칠 일이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1970년에 아까 폴 볼커가 22% 올린 거.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 잡기 위해서 경기가 박살나버린 거죠. 그게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서운 거죠. 결국 경기가 침체로 가는 구도인데 지금 침체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물가가 안정화돼야 된다. 그래야만 위기가 오지 않고 경기가 좀 순항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위기일수록 지금 위기가 온 건 아니에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실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기다릴 수도 있죠, 사실은. 지금 투자 안 하고. 그건 이제 각자 선택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위기가 무조건 옵니다. 아니, 안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위기 기다리신 분들은 이제 아예 주식을 못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여기서 투자분들이 저는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위기가 올 것 같다.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어쨌든 현금을 모아 놓으셔야죠. 현금 흐름을 쌓아 놔야 돼요. 뭐 일을 열심히 하시고 뭐가 됐건 간에 계속 현금을 모아 놓고 기다려 보는 거죠. 진짜 위기가 올 때까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면 또 올 거는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반반 전략이죠. 반은 지금부터 투자를 하세요. 공부하셔가지고. 예. 근데 반은 좀 남겨놓는 거죠.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 좀 일부 남겨놓겠다. 나는 이거를 진짜 위기가 올 때 한번 기다렸다가 투입을 하겠다.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뭐 나쁘지 않고. 다만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되게 저평가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난 포트폴리오 구성해가지고 사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위기 절대 안 올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땐 위기는 안 온다. 그렇게 느끼시면 굳이 뭐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나쁠 건 없으니까 위기에 대응한다기보다는 뭐 일부 현금은 좀 남겨놓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부터 그냥 포트 구성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정답을 말씀 못 드리냐면 각자 성향도 다 다르고 내년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고 올지 안 올지는 그건 진짜 예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주식 투자할 때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 투자로 부자 되고 싶으신 분이 있을 거고 주식 투자로 나는 5, 6%의 안정적인 이익만 원하신다. 안정적으로 5, 6% 정도의 이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까 한번 전 시간에 말씀드린 고배당주 있잖아요. 뭐 5%, 6% 한 5, 6개 정도 있어요. 기업들 찾아보시면. 그런 기업들을 그냥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배당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굳이 뭐 너무 공부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 이제 안정적으로
예, 그럼 배당 수익만 노리시면 되겠고, 반면에 내가 승부를 걸고 싶다. 그런 분은 그 절대 공짜 없어요.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LNG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LNG. 그런 정도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통찰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계속 공부하고. 그 기업 분석을 할 줄 알아야죠. LNG 중에 어떤 회사가 제일 좋은지 내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 분석을 해야 돼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재무제표 볼 줄 알아야 되고, 주가가 싼지 비싼지도 내가 가치 분석도 할 줄 알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뭐 1, 2년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오래 걸려요. 그리고 경험도 필요하니까 그거 하는데 빨리 하신 분은 2, 3년 걸리신 분도 계세요. 근데 진짜 죽어라 해야 돼요. 공부를.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을 하시던 루틴대로 단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근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주식시장이 매번 변해요. 매일매일 하면요. 이게 데이터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이렇게 축적돼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 때 내가 알아차려요. 이 기업을 내가 매일 데이터를 봤는데 분명히 안 좋아졌는데 어느 날 좋아진 게 보여요. 근데 매일 안 하면 그거 안 보입니다. 이건 이제 각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떻게 당장 해드릴 수는 없지만 큰 수익을 좀 원하신다면 절대 쉽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고, 그런 또 이렇게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를 해놓고 미리미리 이런 준비를 해놓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는 언제 발생하냐면 위기가 왔을 때 기업을 제대로 선택해요. 이 기업은 진짜 이 정도 빠질 기업 아닌데? 알죠? 과감히 들어가요. 근데 공부가 안 되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위기가 와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기본기라 그러는데 기본기에 대한 좀 공부는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몰라요, 솔직히. 진짜 그걸 알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지표들이 있으면. 근데 그럼 그 수많은 돈 잘 버신 슈퍼개미분들이 옛날에 지수가 제가 코로나 때 2000에서 출발해가지고 1400 갔을 때 왜 1800, 1700부터 샀을까요? 그분들도 경험 있잖아요. 감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그걸 알았다면 1400 기다렸겠죠. 그리고 되게 어려운 게 그때 진짜 1100 간다는 얘기도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타이밍을 보자는 게 아니라 시장이 위기면 뭐 진짜 엄청나게 폭락할 거 아니에요.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때 되면. 근데 여기가 바닥인지 더 빠질지 몰라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되게 막 암울하고 온갖 악재들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기업만 보면 돼요. 이런 위기에도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반도체 설명했죠. 아니면 전기차. 전기차가 만약에 인플레 위기가 와서 폭락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내년에 전기차 안 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차는 결국 해요. 내가 미리 공부를 해놓은 전기차주가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과감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요 산업을 계속 공부를 해놓자. 너무 싸게 살 수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져 있을 거예요. 위기가 오면. 저 정도까지 빠져? 그런 건 보여요. 지수가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는데 기업을 보면 흥분될 거예요. 내가 공부해놓으면 저 정도까지 싸게 거래돼? 이거는 기회인데? 나 여기서 지수가 여기서 500포인트 더 빠져. 이건 사야 되겠다. 실제 그런 분도 있어요. 보여요. 그거는 공부하신 분들은 진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코로나 때 보이신 분들이 계셨어요. 지수 1700대부터. 그래서 그때 막 투입하신 분도 계세요. 물론 더 빠지긴 했지만 너무 흥분되더래요. 그게 보이니까. 지수로 맞추신 분이 아니라 기업을 보고 맞춘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그분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결국 리서치라고 하는데 기업에 대한 리서치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기업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그게 기업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기업이 있어요. 가치가. 물론 이거 바뀌어요. 이랬다가 이러기도 하고요. 기업 가치가 순식간에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꾸준한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뉴스도 챙겨보고 좀 권유드리고 싶은 게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 유튜브도 많고 온갖 뉴스들 많은데 그중에 내가 관심 있거나 공부하고 싶은 거를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그냥 얇게 알지 마시고 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깊게. 내가 삼성전자 주주면 삼성전자로 좀 깊게 아시든가. 예를 든 거예요. 뭐 삼성전자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다 아니까. 근데 일반적인 좀 작은 중소형주들도 많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내가 관심 있으면 그 중에 100개를 할 게 아니라 2, 3개라도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분석을 하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자. 두루 아는 것보다는 압축하시고 깊게 하자. 이거를 꼭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 또 요즘에 주식 투자 환경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적절한 팁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좀 인사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주식 투자 어쨌든 누구나 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세장에선 다 힘들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못한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잘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물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또 기회는 오니까. 근데 그 기회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라 준비하신 분, 매일매일 힘들어도 준비하신 분들하고 그냥 자포자기 하신 분들은 1년 후의 성과는 완전히 전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이 영상 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뭐가 좋아질지 한번 고민을 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니인사이드 이렇게 좀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